이론 문제는 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죠. 근데 이제 이론 문제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일단 2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이요. 실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실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실제 거래된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그렇죠. 거래가 많이 있어야 비교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 요게 틀렸어요. 현재 시점이라 그러면 안 돼요.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틀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겠죠. 가능한 한 최근의 사례가 좋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너무 거품이 껴있거나 너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좀 안 좋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6번의 경우는 이제 아까 비중 가격은 어떻게 구하죠? 비사사시지계면 하죠. 이제 사례 가격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사정 보정을 하고요. 시점 수정을 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면적 비교를 합니다. 근데 공시지가 기준 가격이에요.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 가격인데, 여기에는 이 사정보정이라는 절차를 하지 않고 바로 시점 수정으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이렇게 가거든요. 끝이에요. 면적 비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이거든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바로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표시지계. 물론 여기 기타 요인은 비교할 수 있어요. 기타 요인은 비교할 수 있지만 바로 표시지계 이렇게 하면 돼요. 표시지계. 자,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감가수정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원가법에서 나온 원가법. 감가상각 이런 다 원가법이에요. 그리고 사정보정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없어요. 사정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미음으로 넘어야지. 미음으로. 시지계. 그 다음에 기타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이제 적재감 하잖아요. 적산가격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3방식 얘기할 때 적산법이란 하면서 기초가격의 기대율을 곱한 후 사정보정 등을 하여 이렇게 하면은, 사정보정은 적산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임대사례 비교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용어들만 익숙해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27번부터 28번, 29번, 30번, 31번 다 이게 계산 문제인데 28번 정도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걸 풀 수 있으면 이제 29번이나 30번을 풀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31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32번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31, 32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28번과 같이 나오면은 요거를 평점법이라 그래요. 요렇게 이제 그 지역요인 비교치를 평점법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항목을 여러 개로 나누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29번의 첫 번째 보기를 보세요. 보기 첫 번째. 29번의 첫 번째 보기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제곱미터이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이렇게만 하고 있죠.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라고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항목이 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이것을 종합적 비교법이라 그래요. 그 밑에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요 표현이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그 10% 우세하다 요 표현 안에는 이미 여러 개 항목이 다 뭉뚱그려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종합적 비교법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평점법이거든요. 근데 기타 조건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환경 조건하고 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행정 조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 격차 내역만 제시되어 있죠.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 0 이렇게 있는데 그 괄호 속에 질문의 괄호 속에 보시면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 비준치며 이렇게 했죠. 사례가 속한 거를 100으로 했을 때 얘가 대상이란 얘기예요. 사례는 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대상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 소리는 대상이 98이란 얘기예요. 얘가 100이라면 대상은 98, 얘가 100이라면 얘는 10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이 이제 사례를 100으로 잡았으면 이 말이에요. 잡았으면 대상은 이쪽은 이제 98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3이 되는 거고 여기는 99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4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같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교치를 계산할 때는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분의 98, 100분의 103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안다면은 이제 다음에 혹시 이런 걸 또 보게 된다면 이걸 보고 바로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0.98을 생각하면 돼요. 1에서 0.0이 빼는 거니까 이거 보면은 1.03을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는 이거는 0.99를 생각할 수 있겠죠. 1.04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이거 곱하기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를 상승식이라 그래요. 서로 곱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원리로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29번, 3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1번, 32번은 패스하십시오. 난이도가 높으니까. 다음에 이제 207쪽에 원가법은 지금 33, 34 재조달 원가에 대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가 2문제, 감가 수정에 대한 게 3문제인데 지금 재조달 원가에 대한 게 계산 문제만 남아있죠. 그 소리는 최근에 이제 시기가 자꾸 지나가면서 예전에 출제됐던 재조달 원가 이론 문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남았는데 요거는 재조달 원가는 지금 거기에는 이론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알아야 되고요. 뜻이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하는 거 있죠. 적정 원가 총액. 자, 요거 하고요. 이게 뜻이에요. 언제적 기준 시점이 기준 시점. 신축 시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종류의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가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물리적인 동일성이고 요거는 효용 또는 기능적인 동일성이고요. 복제 원가는 요거는 이제 신축 건물에 주로 적용하고 요거는 오래된 건물에 주로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요거를 복제는 쌍둥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는 고려하면은 안 돼요. 이미 이거 대체 원가를 계산할 때 기능적 감가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다음에 산정 방법에 도급 방식 기준이거든요. 도급 방식. 이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는 뭐예요?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 표준적 건설비 더하기 부대비용 해야 되거든요. 부대비용. 이럴 때 이 표준적 건설비 안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말고도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고려하란 얘기. 이윤. 설령 자가건설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건축했으면은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비 내역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게 뭐를 포함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이윤을 고려해서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에서는 감가수정 방법에 내관 분심하는 거 있죠. 종류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하는 법인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한 거요? 내용연수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액법과 정률법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 이제 이렇게 또 하는데 일단 여력이 안 되면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중간중간에 이제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비교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지금 이 207쪽은 계산 문제인데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거는 33번이나 34번이나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 33번은 A 건물이 10년 전에 준공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시된 게 10년 전 준공 당시 공사비죠. 자,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를 재조달, 아까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윤까지 포함해서 총계가 얼마예요, 지금? 총계가 3억 6천이잖아요. 그 단위가 1,000원이니까. 3억 6천인데, 이거는 10년 전 3억 6천이니까 지금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현재 135니까 3억 6천에다가 곱하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100분의 135를 해. 그동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요게 이제 기준 시점 현재 가격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야 이제 기준. 이건 요 금액은 언제적 금액이니까. 10년 전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전체는 기준 시점 가격이에요. 근데 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몇 제곱미터예요? 1250제곱미터잖아요. 이걸 나누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250 해야 되죠. 이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는 밑에 34번이 똑같은 구조니까 요걸로 한번 더 연습을 해 보시고요. 35번을 보십시오. 35번은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있어요. 자, 1번에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자, 요거는 틀렸는데요. 요거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 1번 지문이. 요거는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고요.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원가 배분. 요거 구별해야 돼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기업 회계에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은 감가상각. 감정평가에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게 감가수정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관찰감가법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내용연수법이 먼저 된 분들은 이제 관찰감가법에 이제 신경 쓰는데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관찰감가법은 여기서도 충분해요.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겠습니까 이게?
예, 주관적이죠. 말이 안 되죠, 이거. 다음에 3번은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그리고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 정도가 달라진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틀렸죠, 이게? 이 단어 뜻만 알아도요. 정액이라는 게 뭐겠어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감가액이 이렇게 일정하면은 무슨 법? 정액법.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은 정률법. 이 정률법은 초기의 감가액이 제일 커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제일 위라고 이제 초기에 제일 높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해요. 여기다 쓰면은 사람들 헷갈리니까 초기에 제일 많이 감가되는 게 정률법이에요. 자, 근데 감채기금법, 요거는 상환기금법과 같아요.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환기금과 감채기금이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거 감채기금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 도래하는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쌓는다 그랬죠. 그 상환기금이나 감채기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채기금법, 상환기금법 같은 말인데 요거는 유일하게 뭐를 고려하는가 하면은 이자를 고려해요. 이자. 정액법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쌓아나가는 거고요.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하면서 쌓아나가서 만기가 됐을 때 상환기금법은 이자까지 합쳐서 얘가 쌓아놓은 금액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얘는 이자가 안 붙고 쌓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만큼은 덜 불입하게 돼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정액법보다 항상 더 적어요. 이자를 고려해서 적금부터 넣기 때문에 그게 상환기금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고 정률법은 정액법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액법은 정률법으로 바뀌어야 되죠. 다음에 그 5번 지문은 경제적 감가 요인은 아까 앞에서 그 빌딩의 내용 연수할 때 빌딩의 생애주기 할 때 155쪽에 7번에 2번 지문에 있었어요. 그 표시를 해놓으면 되죠. 155쪽 7번 2번을 표시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의 쇠퇴,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등이 있다. 자, 요거 그 앞에 155쪽에서 할 때는 인근 지역 쇠퇴, 이거는 경제적 감가가 맞아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설계 불량이나 설비 부족은 내부 요인이니까 기능적 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감가 요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가 수정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감가 수정 방법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고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고 마지막이 감가 요인이에요. 이 감가 요인은 물기경 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은 원가법 이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요렇게 세 가지 정리하고 다음에 감가 수정에서는 감가 수정 방법, 감가 수정, 감가상각 비교, 감가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고 감가 수정 방법에서는 세 가지라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자는 거죠. 이게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자, 이렇게 하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36번은 뭐겠어요? 36번은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환기금법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 37번 계산 문제는 넘어가시고요. 자, 근데 이제 수익환원법 가보세요. 수익환원법은 이게 38번은 간단해요. 이건 공식이잖아요. 환원율은 가격분의 뭐예요? 순 영업소득 해야 되죠. 이거 투자론에도 나온 거 아니에요. 투자론에 왜 종합환원율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한 거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요. 부저죠. 부채감당법에 대부 비율이 저당 비율이라고요. 맞잖아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 상수란 말이에요. 부저저 할 때. 부저저는 기억나시나요? 그 부저저. 자, 근데 넘어가시면은
39번, 41번, 42번은 난이도 너무 높아요. 난이도 너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수익하는 법은 그게 난이도가 높고요. 다만 이제 40번하고 43번, 44번 남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방법만 알면 돼요. 40번, 43번, 44번은 40번은 환원율을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이 자료를 보고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가격분의 이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액이에요. 순영업소득 있죠. 조금 전에 그 앞에 39번인가요? 38번인가요? 38번에 요 공식 이용하는 거고요. 43번은 환원율을 구할 때 건이고요. 44번은 환원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부저저죠. 이것도 부저저요. 그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44번은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 있죠. 그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이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자료예요.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면은 부저저로 가는 거고요. 43번은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토토건건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은 뭐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는 뭐 환원율이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라 그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물건별 평가,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건별 평가에 지금 4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정의죠.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이런 뜻이구나 체크하면 되겠는데, 46번은 이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46번에 5번 지문 최유효 이용 원칙 있죠. 최유효 이용 원칙 앞에 가격 원칙에서도 나오고 쭉 계속 왔잖아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론으로 해요. 나머지는 다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자, 넘어가시면 47, 8, 9, 10, 그 다음에 51번에도 있고요. 52번 중요도가 났습니다. 이거 출제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감정평가사 시험에나 나와야 될 것이 우리 결론에 나와서 이건 깜짝 놀랐고요. 근데 47번부터 51번까지는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기본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물건별 평가에서는 물건마다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근데 비교 방식이 있고요. 우리는 비교 방식이 제일 많습니다. 원칙이 비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익 방식이에요. 마지막이 최후의 보루가 원가 방식이에요. 이게 제일 많아요. 자, 먼저 이제 물건별로 토지부터 볼게요. 토지는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표시지계 했잖아요. 표시지계. 비사사시지계면 말고 표시지계. 그게 무슨 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것도 비교 방식이에요. 자, 대체로 이쪽에 쓰는 거는 비교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는 거래가 많은 경우에 평가를 해야 되죠. 거래가 많지 않은 경우는 원가법이나 다른 법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건물만 놓고 볼게요.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 땅 빼고 토지, 건물만 거의 없죠? 그러면 얘는 비교 방식을 하기 어렵죠? 네, 요 놈은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쪽에 적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는 그 물건은 이쪽에 적거든요. 이것만 이제 따로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죠? 그럼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다음에 과수원 있죠, 과수원. 과수원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이게 비교 방식이죠. 임대료 구하는 건요. 이 땅, 토지, 그 부동산이고,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다 비교 방식이죠. 이쪽은 다 요거, 지금 요것만 빼고 지금 비교 방식이에요. 산림 들어보셨어요? 산림? 산림은 산에 땅도 있고 나무도 있잖아요. 산림은 원칙이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입니다. 구분. 뭐와 뭐로? 산지, 땅과 나무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땅은 뭐로 가면 되는 거예요?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면 되죠. 땅은 공시지가 기준. 자, 임목은 뭐겠어요? 그럼 이제 다 비교 방식으로 하니까 거사비 하는 거죠. 임목은 여기 비교 방식 쓰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예외적인 것만 제가 노란 걸로 쓰는데, 이 나무들 중에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 있잖아요.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는 묘목값에, 운반비에, 식재비에 이런 비용 발생하죠. 그래서 소경목림이라 그래. 그거를 어린 나무. 요건 무슨 법이겠어요? 요것만 원가. 요 두 가지만 이제 원가법 요 예배적인 것만 기억하시고요. 이쪽 라인에서는. 다음에 얘네들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일괄하면 또 뭐겠고요. 다 거사비니까, 비교 방식이니까. 자, 결국 뭐예요? 이쪽에 맨 왼쪽 라인에 있는 건 전부 다 거사비가 원칙이다 이렇게 하되, 요 건물만 하는 거나 소경목림만 원가법이고 전부 다 뭐예요? 예, 거래사례 비교 방식이요. 요거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됐나요? 토지 건물 함께 하든 과수원도 임대료도 전부 다 비교 방식.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수익 방식이에요. 그럼 수익 방식은 그럼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기업 활동이 있죠. 영업 활동. 아, 이거 영업 활동과 관련되는구나 생각하면 다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요. 당연한 얘기지. 영업 활동. 자, 공장 볼까? 공장은 개별 자산을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개별 자산 합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개별 자산이니까 뭐 토지는 뭐 개별 자산이니까 공시지가하고, 공장 건물은 원가법 이런 거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계속 수익이 예상되잖아요. 계속 수익이 예상되면은 앞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업 활동 하겠다는 얘기죠. 그 뭔 법? 수익 환원법 해야 되겠죠. 계속 수익이 예상되니까. 됐나요? 공장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영업권 보세요. 영업권 뭐하고 관계 있어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 있잖아요. 또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거 다 영업과 관련되죠. 무슨 법? 수익하는 법. 아, 참, 요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적고. 광산이 있어요. 광산, 어장. 얘네들 전부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그리고 영업권. 얘네들은 함께 기억하면 돼요. 특허권 등. 무형재산이에요. 무형재산이죠. 전부 다 뭐예요? 수익환원법이에요.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요. 요거를 좀 더 주의하시면 되죠. 광산과 어장, 요거. 그러니까 공장, 광산, 어장. 자, 얘네들은 준부동산과 관련되죠. 준부동산과 관련돼요. 자, 이 전부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럼 나머지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원가법이죠. 원가법. 원가 방식. 자, 이 원가 방식은, 자, 여기 이제 하나만 이쪽으로 이제 보내면 되는데, 그 선박 거래 별로 없죠. 흔하지 않잖아요. 거래가 흔하지 않으면서 기계류 같은 거, 항공기 거래 별로 없죠. 건설기계도 거래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원가법이에요. 자, 근데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는 거래가 많죠. 예, 자동차만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그리고 기타 동산 있잖아. 동산이나 이 자동차 같은 건 거래가 많은 거는 무슨 방식? 이 방식이고, 나머지 여기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 원가 방식.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선박 있잖아. 선박. 여러분들 선박 혹시 보셨나요? 선박은 이 선체를 만들잖아요. 거기에다 엔진을 넣잖아요. 이게 선박의 내용 연수하고 엔진의 내용 연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박이 폐기될 때까지 그 안에 엔진을 한 2번 정도 갈 때가 있어요. 선박은 한 50년 버티는데 엔진은 한 25년밖에 못 버티면 그동안에 엔진을 한번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엔진대로 그 선체는 선체대로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선체, 기관, 의장, 그 내부 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배 안에 설비 같은 거. 이건 뭐 한 10년 이렇게밖에 안 갈 수도 있거든.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원가 방식이에요. 하기는 하되 구분해서. 됐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47번에 그 내용은 여러분 보시고요. 48번을 보십시오. 47번에 4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47번에 4번은 참고로. 자, 48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 뭐예요? 원가법이죠.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많지 않으니까.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감정평가해. 일괄. 토지 건물 함께 하죠. 토지 건물 함께 하는 건 무슨 법? 거사비. 다음에 임대료 평가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임대사례비 이쪽이죠. 틀렸죠, 지금 3번이. 됐나요? 다음에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기업활동과 관련되죠. 뭐예요? 수익환원법.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선박이나 항공기는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원가법.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49번도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임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이어야 돼. 소경목님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죠. 원가법.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영업권은 뭐예요? 영업권. 기업활동과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거.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과수원은 뭐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넘어가셔서 51번 풀고 이제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51번의 기억은, 자, 기억은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 아까 시장 가치 기준 했죠? 이 시장 가치 기준과 이 적정 가격 기준 다른 거죠.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뭘 기준한다? 시장 가치 기준, 시장 가치. 다음에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맞죠? 이게 원칙이에요. 예, 원칙. 이거는 맞고요. 다음에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렬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정의할 것. 자, 이 경우, 자, 아까 뭘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정액법, 정렬법, 상환기금법, 이걸 먼저 하라 그랬죠?
그걸 한 후에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 조정할 수 있어요. 디귿은 맞고요. 다음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상 물건 일체로 거래, 이건 나왔죠. 대상 물건 상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죠. 이것도 맞죠. 맞나요? 다음에 미음은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원가법이잖아요. 원가법.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대략 나오죠. 이제 대체로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인데, 자, 다만 여기서는 비교 방식이 요거 따로 요것만 썼잖아요. 노란 걸로.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소경목린, 어린 나무는 그 심을 때 발생한 비용에 따라 원가법.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53번을 가시면은 53번에 4번, 5번 지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54번부터입니다. 54번부터 64번까지가 11문제인데요. 자,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만 좀 알아도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내용 정리하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듣고 봐야 돼요. 수업을 혼자 봐서는 이제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자, 이게 뭐를 많이 묻는가 하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인데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데 일단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요. 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원래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원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까지도 거의 해마다 나왔지만 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 원래 새로 들어가는 게 생겼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지금은 주택, 토지와 주택이었잖아요. 토지와 주택인데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공시를,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 근데 오늘 이거 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 쓰러지시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위주로 지금 출제된 것만 좀 말씀드리고, 이건 나중에 하면 되겠죠. 자, 토지 가격 공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해요. 주택 가격 공시는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요. 자, 이것도 이제 비주거용 이 집합부동산과 비주거용 표준과 개별 이렇게 나눕니다. 나중에 하고요. 자, 이 단독주택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어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자, 이거는 이제 전부 다예요. 이건 전수조사예요. 이거는 전수조사. 자, 이게 뭔 소리냐? 다 한다만 다. 그러니까 표준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표준을 뽑는 이유는 뭘까요?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다른 거를 대표할 수 있는 거를 일단 뽑아놓고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은 그 표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많이 묻는가 하면은 주체가 누군지를 묻고요. 누가 하느냐, 주체. 그 다음에 효력을 많이 물어. 이 두 가지. 자, 이 토지는요, 전국에 약 3,800만 필지예요. 뭐 이거는 좀 자꾸 변하니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적어드리니까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는 50만 필지거든요. 이걸 이제 비교해 보라고 이제 써드리는 거니까 이제 자꾸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 요거는 50만 그대로 있어요. 50만 필지를 3,800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니까 약 80개 중에 한 개꼴이에요. 정확하게는 79죠. 약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를 뽑아요. 주변의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걸. 그거를 먼저 계산한 후에 나머지 토지들은 그거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국장이 미리 산정을 해요. 미리 산정을 해서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가 하면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플러스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같이 작성을 해서 얘한테 제출을 하면은 얘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요? 시군구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시군구장한테. 그럼 시군구장이 이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시켜서 야, 이 표가 있으니까 니들이 한번 이거 해서 이걸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라 하는 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그와 비슷한 절차로 어떻게 하겠어요? 단독주택 중에서 다른 이제 여러 다른 주택들 중에서 대표할 만한 주택이 있죠. 예, 그거를 뽑아서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거를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엔 누가 하고요? 나머지 개별주택 가격을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시군구장. 됐나요? 자, 근데 얘는 공동주택은 따로 샘플을 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한다고요. 다 누가? 국장. 그래서 국장, 시군구장, 국장, 시군구장, 국장. 표준화된 건 누가 하고요? 표준화된 거는 국장이 하고 뒤치다꺼리는 시군구장. 공동주택은 표준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된 거죠. 왜? 공동주택은 다 어떤 모양이에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가죠. 다세대주택도 네모 안에 들어가고 연립도 네모 안에 들어가고 아파트도 네모 안에 들어가고 다 표준화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에요. 국장, 시군구장, 국장 이렇게. 됐나요? 자, 주체 간단하죠? 주체 간단하고 이제 효력이 문제인데 이 짓을 왜 하느냐, 부동산 가격 공시를 왜 하느냐, 그 취지를 알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 짓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금 매기기 위해서요. 세금 매기려고. 세금 매긴다면 모든 부동산 가격이 계산이 돼야 세금 매기겠죠. 요거 가지고 세금 매기면 50만 필지밖에 안 되잖아요. 뭐 가지고 매겨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세금 매겨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세금 매겨야 되죠. 맞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세금 매야 돼.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다 계산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세금 매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주체는 얘는 국장이지만 보통 이게 개별이 세금 매기는 데 쓰이잖아요. 근데 이 공동주택은 주체는 국장이 하는 거지만 모두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이거 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가 하면은, 자, 요거 개별주택 가격 있죠? 효력. 개별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금을 매거나 과세를 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이런 거에 부과 기준이에요. 세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것들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요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해죠. 요놈하고 요놈은. 요놈도 세금 매기는데 기준되죠. 요놈도 세금 매기는데 기준되죠. 그러니까 요 맨 밑에 두 개 놈도, 자, 요놈도 어떻게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이제 요걸 이제 줄여서 공적기관이라고 할게요, 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을 줄여서 뭐라고요? 공적기관의 과세 등 업무입니다. 과세 등, 요 키워드예요.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주택가격. 자, 요렇게요. 자, 여기 이제 일단 요 효력이 중요하고요. 자,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플러스 알파 하나.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요놈이 요 두 개가 마지막 효력이 그 주체와 효력 위주로 하는 거죠. 다음에 요놈은 특히 더 중요해요. 요놈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은 특히 중요해요. 자, 조금 전에 썼다가 지웠는데 토지 평가할 때 뭐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을 한다 그랬죠. 자, 누가 토지를 평가하죠? 감정평가사가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요때는 세금 매기는 게 아니라, 세금 매기거나 이런 거는 세금에 그 토지에 부과되는 적은 금액들이죠. 토지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런 적은 금액 계산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이용하지만 토지 가격 자체를 계산할 때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계산한 거예요? 공무원이 한 거죠. 공무원이. 이거 공무원이 한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토지 가격 산정할 때 개별 공시지가 보고 감정평가사가 그거 보고 토지 가격 평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전문가가 계산해 놓은 걸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 가격 자체를 계산할 때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을 산정하든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이런 거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비전문가가 한 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해를 좀 하시면 조금은 이제 외우기 낫고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인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든 지가 산정할 때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 토지 가격 자체를 산정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부차적인 기능이, 가격이, 효과가, 여기 이제 지가 정보를 제공해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토지 거래 지표가 된다 그래요. 토지 거래 지표.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요놈의 효력이거든요. 요놈의 효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오로지 한 군데만 사용돼요. 여기만 사용돼요. 여기만. 표준주택은 언제만 사용된다고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이 돼요. 공적기관의 뭐의 산정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요때만 사용돼요. 요때만. 자,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는 거고요. 기타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타 사항에 얘네들의 공시 기준일은 모두 매년 1월 1일이에요. 공시 기준일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언제적 가격을 공시한다고요? 1월 1일자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해야 돼요. 1월 1일자 가격인데 얘는 요 두 놈은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거고요. 요 놈은 5월 31일까지 공시해요. 뭔 뜻일까요? 1월 1일자 가격을 1월 1일날 공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1일자 가격을 얘는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얘는 5월 31일까지. 됐나요? 자, 거기에다가 모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모두 이의신청 가능. 모두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뭐예요? 이거 그 가격이 잘못됐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은 주체에게 하는 거예요. 주체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장한테,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장한테, 그 한 놈한테 하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거는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끝났습니다. 너무 많나요? 이 정도면. 자, 그럼 몇 가지만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을 보시면
54번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 개별주택 가격은 나와 있죠. 그럼 개별주택 가격 여기 나와 있어요. 개별주택 여기 있잖아요. 개별은 여기 과세 등 나오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과세 등 업무 관련 주택가격 산정 기준 되죠. 자, 요거는 57번에 2번, 58번에 5번에도 나옵니다. 57번, 58번에 나온다고요. 57번에 2번, 58번에 5번. 다음에 2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적기관이 토지가격 산정하는 경우죠. 토지가격 산정하는 경우에는 뭘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맞죠? 자, 이것도 뒤에 57번의 1번 지문에도 있고요. 62번의 1번 지문에도 있어요. 그럼 표기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표준주택가격은 요놈이죠. 요놈은 오직 한 군데밖에 사용 안 된다 그랬어요. 뭐 할 때만 사용된다? 개별주택.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62번의 3번 지문에도 있고요. 이 3번 지문은 지금 62번의 3번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자, 감정평가업자든 국가 공적기관이든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 말도 안 된다고요. 이게 감정평가업자가 자신들이 평가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해놓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맞죠? 얘는 뭘 이용해서 요 위에 요거 가지고 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55번의 경우에는 그 1번 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공동이죠. 자, 표준 공동인데 그 뒤에 세 번째 줄 끝에 가보면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렇게 나오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평가위원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짝이 안 맞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는 거기에는 중앙위원회가 나와야 돼요. 지방위원회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다음에 55번에 2번 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서 뭐가 나오죠?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외우려 갈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만 하고. 이런 공시사항을 다 외우려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표준지 공시지가도 있지, 개별 공시지가도 있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다 이런 항목들이 많은데 이거 이 공시 항목을 다 어떻게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그 요 55번의 2번 지문은 62번의 2번 지문과 이제 함께 생각하고요. 됐나요? 다음에 그 3번 지문은 중요해요. 체크를 해야 돼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자, 거기다 59번 4번 지문도 써놓고요. 자, 왜냐면은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했단 말이에요? 국장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전문가한테 시켜서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주택가격 비준표 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계산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전문가가 해놓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이 그 표준주택 가격을 그 주택에 개별주택 가격으로 봐버리면 되죠. 나중에 세금 매길 때. 그 얘기입니다. 3번은 그렇고요. 다음에 4번은 됐고요. 5번은 그 해설 보고 봐주시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넘어가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57번이나 58번이나 자 이런 것들이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요 범위 안에. 그리고 60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60번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공시사항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겠습니까? 이런 건 너무 넘어가시고요.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됐죠? 다음에 마지막에 64번만 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번에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 자, 개별 공시지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얘가 엄마 아빠에 태어난 자식인데 얘 자식이 엄마 이걸 낳게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거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놈이 요 놈이잖아요. 근데 얘가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얘가 또 엄마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액 결정, 세금 매기는 거잖아요.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액 결정, 세금이잖아요. 다음에 국유지 사용료 기준, 맞죠? 다음에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지점, 그러니까 부담금, 맞잖아요. 세금, 부담금, 사용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1번이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얘가 엄마고 아빠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자식이 그 부모의 기준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요 표에서, 그러니까 요 표에서 해결되는 정도만 해도요. 그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여기에서 해결 안 되는 거는 그냥 패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오늘 공부하신 것들을 반복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